예,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의 김승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해볼 주제는 이제 퀘스천 앤서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걸 좀 제대로 다루기 앞서서 떤 데이터셋들이 존재하고 어떤 태스크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약간 뷔페 온 것처럼 약간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이런 시간이 될 테니, 그 듣다가 혹시 이게 뭐지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끊고 이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걸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왜 퀘스천 앤서링이 중요한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억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딥러닝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태스크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QA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고 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개, 고양이 분류하는 게 되겠죠. 근데 이제 개랑 고양이 중에 which one do you think the image is?라고 퀘스천으로 바꿔서 이제 던지게 되면은 I think it's a cat, I think it's a dog 이런 식으로 앤서를 내뱉는 식의 문제로 전환해서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서머라이제이션도 이 기사에 그 요약본에 해당하는 아티클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요약본을 주는 게 앤서리 될 거고, 약간 비슷한 이치로 뭐 관계 유추, 번역 혹은 생성까지도 일종의 다 QA라고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NLP로 좀 더 좁혀서 보면 QA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제 이거는 GPT-2에서 나왔던 이슈인데, 메모리제이션 vs 리스닝이라고, 이제 랭귀지 모델들이 정말 이 글을 이해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학습한 내용을 외워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살펴보기에 되게 좋은 태스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랭귀지 모델이 쿼리를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꿨을 때 이 퀘스천을 진짜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가 있고, 그 질문에 맞게 가장 알맞은 답을 매핑을 해주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또 랭귀지 모델의 언어 능력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논리적 추론을 하는 얘기를 오늘 되게 많이 할 건데, 얘가 추론을 정말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보음으로써 이제 랭귀지 모델이 잘 이해를 했나 못했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연구 관심 분야는 논리지 인젝션과 로지컬 리즈닝인데, 이제 이거를 쭉 풀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시즌 2라고 해서 2학기 때 발표할 5개 컨텍스트를 준비하였고, 이게 왜 이렇게 짰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두 번째랑 세 번째 때 retrieval 시스템을 다루게 될 건데, 이제 이게 일종의 어떻게 정보를 가져올 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논리지를 어떻게 랭귀지 모델에 인젝트, 즉 주입시킬 건지에 대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져온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랭귀지 모델을 끼워 넣을 수 있는지 네 번째 주에 좀 얘기를 할 거고, 이 추가적으로 가져온 정보를 잘 활용해서 일종의 추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마지막 주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져올 것들, 끼워 넣는 내용, 끼워 넣어가지고 추론하는 거, 이렇게 네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쭉 보게 될 데이터셋과 태스크들을 오늘 좀 정리해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A를 시작하기 앞서서 퀘스천 앤서링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나이브하게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 이걸 왜 랭귀지 모델을 쓰냐, 그냥 구글링 하면 안 되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떤 문제들은 실제로 구글링 하는 게 편할 수도 있는데 안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 좀 시사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한테 오늘 날씨가 어떠니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깔끔한 시각 자료와 함께 되게 잘 대답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질문이 조금이라도 길다든지 아니면 약간 복잡하게 바뀌게 되면은 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깔끔한 형태로 딱 단어를 내뱉는다든지 시각화를 해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유사한 문서를 retrieval, 즉 어디선가 문서를 추출해서 가져오는 이런 형태로 구글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 질문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서 이제 이 질문의 대답은 그 스티브 워즈니악인데, 스티브 워즈니악이 포함되어 있을 만한 문서를 가져온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질문이 너무 길고 구체적으로 되게 되면은 실제로 유사한 그 문서도 찾아오지 못하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관계 사이에 복잡한, 두 개 이상의 엔티티 사이에 복잡한 관계가 포함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구글이 잘 못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가 좀 서술해서 말해야 하는 것들. 이제 What does life mean이라고 물어봤을 때 진짜 life가 사전적 의미가 뭔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인생이란 무엇일까라는 어떤 철학적인 그런 대답을 원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서술을 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글링을 하는 게 좀 좋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게 되고 오늘 이제 데이터셋을 쭉 몇 개 살펴볼 텐데 그걸 보기에 앞서서 이제 기본적인 템플릿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저번 발표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데이터셋은 그 QA 데이터셋 중에 가장 유명한 스쿼드 데이터셋입니다. 이제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컨텍스트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컨텍스트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이 질문에 대답이 주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깔아야 하는 전제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질문의 정답이 반드시 이 문서의 일부분 단어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전제가 깔리게 됩니다. 스쿼드 데이터셋에서. 그럼 당연히 이게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죠. 그리고 이제 오픈 도메인 QA라는 분야가 있는데 뒤에서 다시 말을 하겠지만 만약에 이 컨텍스트가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구글이 이용하는 서치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대표적으로 엘라스틱 서치라는 그 리트리블 엔진이 있는데 이 질문에 답이 있을 것 같은 문서를 가져오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가 주어지지 않으면 IR 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 어떻게 저희가 베리에이션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컨텍스트가 주어지지 않으면 문서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가져올 때 어떤 문서에 답이 있을 것 같은지 평가하는 칙도로 TF-IDF, BM25, 그리고 최근에 이제 크게 뜬 DPR이라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던져볼 수 있는 의문이 만약에 저 컨텍스트에 필요한 답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면 어떡하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 A는 B다라고 첫 번째 문서에 써있고 B는 C다라고 두 번째 문서에 써있는데 A는 C인가를 물어보는 약간 쿼리가 포함되게 되면은 두 개 이상의 문서에 대해서 멀티 홉을 해가지고 그 관계를 이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걸 멀티 홉 리즈닝이라고 하고 이제 실제로 이걸 다루는 데이터셋이 되게 많아서 미리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는 질문이 약간 논리적인 추론을 해야 하는 경우 로지컬 리즈닝을 요구하는 그런 데이터셋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컨텍스트에 답이 없었을 경우를 또 얘기해봤고 마지막으로 그럼 만약에 질문이 이 일부분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 yes, no question이라든지 가장 알맞은 거를 4개 중에 하나 골라라라는 멀티 초이스 문제라든지 아니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What does life mean처럼 이렇게 약간 제너레이트를 해야 하는 퀘스천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걸 일종의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yes, no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classify 하는 문제로 생각을 하면 되고 사지선다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 마찬가지로 4개의 옵션 중에 하나 제일 likely한 거를 고르는 문제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너레이티브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A 태스크를 이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그림은 제가 이제 NLP 스터디를 쭉 진행하면서 제가 이해한 내용을 좀 시각화해서 잘 표현을 했는 건데, 먼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인코더와 디코더가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일부분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인코더는 좀 더 렉시컬하고 심택틱한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언어 자체를 이해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게 되고 이로부터 그러니까 인코더의 아웃풋을 사용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태스크에는 뭐 클래시피케이션, NER, 파싱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코더를 거치게 되면 좀 더 생성적인 문장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되고 이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뭐 서머라이제이션, 트랜슬레이션, 챗봇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QA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QA는 먼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학습하는 코퍼스 외에 웹으로부터 정보를 retrieval 해오는 것 그리고 논리지 그래프 또는 논리지 베이스를 활용해 가지고 이 인코더가 좀 더 언어를 잘 이해하는 이런 세 가지 인풋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코더로부터
QA를 할 때 오픈 도메인 QA라든지 앞에서 봤던 스쿼드 같은 리딩 컴프리hen션은 이 인코더의 아웃풋을 사용하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발표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쭉 정리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QA 태스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데이터셋을 다시 보고 다시 넘어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A 데이터셋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위해서 약 33개의 QA 데이터셋을 쭉 살펴봤습니다. 먼저 페이퍼스 코드도 봤고 허깅 페이스에서 열어도 봤고 논문도 다 보면서 사진 다 첨부했으니까 혹시 얘는 뭔지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하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빨간색 줄 친 거를 좀 더 이제 예시를 보면서 같이 좀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정리한 건데 먼저 18년도 이전의 데이터셋들입니다. 잘들 아시겠지만 스쿼드 1.0 앞에서 말씀드린 데이터셋이 약간 일종의 골든 스탠다드고 이거를 좀 더 어떻게 어렵게 할까 해서 MS 마르코, 트리비아 QA, 레이스 같은 데이터셋이 2018년 이전에 이제 나왔습니다. 되게 뭐가 많은데 약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일단 쿼리 소스를 보면은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게 이제 메커니컬 털크라는 아마존 그 크라우드 워커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약간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MS 마르코는 유저 로그를 실제로 활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인터넷에 검색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셋을 구성하였습니다. 이거 외에도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클롤링해서 구성한 트리비아 QA라는 데이터셋도 있고 이제 중고등학교 시험에서 그 문제들을 가져와 가지고 NLP 모델들에게 풀어보게 하는 레이스와 같은 그 데이터셋도 있었습니다. 이제 앤서를 보시게 되면은 span of words가 앞에서 스쿼드가 사용했다고 하는 그 컨텍스트의 일부분이 정답인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MS 마르코는 human generate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일종의 약간 문서의 일부분이 정답인 게 아니라 이제 디코더를 이용해서 생성해내야 되는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얘는 시험이니까 사지선다 중 하나를 고르는 answer selection의 형태도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쿼드는 뭐 앞에서도 많이 말했지만 이런 식으로 What causes precipitation to fall? 이런 식의 질문이 있으면 정답은 항상 문서의 일부분 gravity 이런 식으로 정답이 있습니다. 이 스쿼드 1.0이 되게 크게 성공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리더보드가 제공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NLP 논문을 낼 때, QA 논문을 낼 때 만약에 스쿼드를 돌려보지 않은 모델이 있다면 왜 스쿼드를 안 돌렸는지 설명을 해야 할 정도로 되게 골든 스탠더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이제 버트를 이용해가지고 스쿼드를 돌리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냐면 토크나이저에서 컨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 얻어내고 쿼리 레프레젠테이션 얻어내서 둘이 컨캣해서 버트한테 인풋으로 주면은 헤드에다가 그 정답의 시작 위치를 예측해주는 헤드 하나 정답의 끝 위치를 예측해주는 헤드 하나 해가지고 이 시작부터 끝까지 argmax를 해가지고 정답을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스쿼드 데이터셋으로 버트를 파인튜닝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추후에 있는 데이터셋들은 그러면 스쿼드랑 비교해가지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좀 더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S 마르코는 보시게 되면은 가장 특징적인 게 그 정답이 generative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답이 반드시 컨텍스트 안에 서브셋으로 포함된 게 아닐 수도 있고 multiple passage에 존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질문 자체에 정답이 있을 수도 있고 둘 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여기서 세 번째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 producers need to make food라고 있는데 Producers need air, light, soil, and water to make food가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정확히 이 부분이 컨텍스트 안에 일부러 포함된 게 아니라 컨텍스트 안에 air, light, soil, and water이 있긴 한데
이제 producers need는 이 질문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합쳐진 형태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글로부터 시작 끝 위치를 예측하는 것보다 정답을 실제로 생성해내게 됐을 때 언어 모델이 좀 더 진짜 글을 이해하고 있구나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형태를 사용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얘는 크라우드 소싱을 한 데이터셋이 아니라 실제 사람이 검색을 한 내용을 기반으로 유저 로그를 취합해가지고 얻은 데이터셋인데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유추하는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캐네디안 시민권을 딸 수 있는지 물어보는 글에서 캐네디안 시민권을 따기 위한 조건은 이거였다. 이런 식으로 정확히 일부분을 취하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잘 이해해야지 대답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리비아 QA 데이터셋입니다. 이것도 되게 많이 쓰이는 데이터셋 중 하나인데 얘는 특징을 말하자면 일단 정답은 스쿼드랑 마찬가지로 컨텍스트의 일부분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좀 더 복잡한 리즈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1957년도에 The Guns of Navarone 이런 영화가 캠페인이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 1961년 영화에서 같은 이름을 사용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질문은 1961년도 필m의 이름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of the same name을 진짜 잘 이해해야만 대답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시를 더 말씀드리게 되면은 commonly called가 known as랑 같은 그 뜻을 가진 phrase다를 이해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멤버에 애니랑 데이비드가 있다라고 줬는데 이 그룹의 female 멤버가 누구냐라고 해서 사람은 당연히 애니가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좀 더 common sense knowledge를 이용해서 리즈닝을 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스 데이터셋도 되게 마찬가지로 좀 더 유추를 해야 하는 능력을 시험했는데 특징이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4개 중 제일 정답일 것 같은 선택지를 고르는 이런 형태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이전에 있었던 다른 데이터셋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얘는 좀 VQA랑 관련이 되게 많은데 코코QA는 이렇게 사진을 주고 What is there in front of the sofa라고 줬을 때 테이블 혹은 체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이런 걸 시험하는 데이터셋이었습니다. TQA는 중고등학교에 있는 과학책에서 가져왔는데 그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을 텐데 스네일이 증가하면 얘 수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그림을 갖고 좀 더 추론해야 하는 데이터셋이었습니다. 그리고 Clever는 되게 많이 유명한 데이터셋인데 VQA에서 이 상자 뒤에 있는 뭐 초록색 물건들 중에서 동그란 게 몇 개 있냐 이런 식으로 좀 색과 형태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BABI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좀 재밌었는데 약간 3단 논법을 체크하는 이렇게 리즈닝을 진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이터셋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식 템플릿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스쿼드랑 비교해가지고 컨텍스트가 멀티플 즉 여러 개가 될 수 있게 되었고 그 여러 개 사이에서 멀티업 리즈닝을 하는 걸 시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퀘스천의 경우 훨씬 길어지고 컴플렉스해질 수 있으며 리즈닝을 해야만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파생되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스팬만 고르는 게 아니라 4개 중 하나를 셀렉션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디코더를 이용해서 제너레이트 해야 하는 이런 경우도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정답도 반드시 문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질문 자체에만 있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형식으로 파생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년도에 있었던 데이터셋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이 위에 3개를 볼 건데 스쿼드 2.0은 스쿼드 1.0에서 넘어온 데이터셋이고 핫팟 QA랑 너레이티브 QA는 실제로 아직까지도 QA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데이터셋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게 되면 얘도 이제 블루를 쓰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EM, 그 exact match랑 F1을 쓰는 건 좀 더 span of words 데이터의 경우에 많고, 좀 앞에서 봤던 데이터셋처럼 이제 디코더를 이용해서 생성해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서머라이제이션이나 트랜슬레이션에서 이용하는 것처럼 블루나 로그를 많이 이용하게 된다는 걸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쿼드 2.0은 스쿼드 1.0과 비교해서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 그 정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옵션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존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거야 라는 그 헤드를 달아서 정답을 유추했는데, 실제로 정답이 아예 없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다시 질문에 대해서 한 번 더 곱씹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Bald Eagle Protection Act가 1940년도에 있었다라고 이제 본문에 써 있는데, 193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말을 했을 때 Bald Eagle Protection Act라고 하면 틀린 정답이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정답이 없는 질문을 몇 개 껴넣음으로써 좀 더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런 거를 네거티브 익샘플이라고 하고, 이제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스쿼드 1.0과 비교해서 얘는 다 0이었는데 이렇게 몇 개를 껴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껴놨는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아예 없는데 있다고 물어본 경우, 그 허용을 했는데 거부했다고 물어본 경우, 세 번째인데 네 번째를 물어본 경우, 돈을 냈다고 다른 표현으로 표현을 했는데 free라고 질문을 한 경우, 별로 안 좋았다 했는데 후퇴했다고 했는데 무엇이 좋았냐라고 물어보는 이런 좀 다양한 형태로 정답이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핫팟 QA입니다. 핫팟 QA는 뭐냐면, 문서가 기본적으로 두 개가 제공됩니다. 얘는 좀 더 멀티합 리즈닝을 측정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른 데이터셋은 두 개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뭐 그런 형식이었는데, 얘는 두 개가 꼭 포함되어 있고 질문이 이 두 개 사이에서 멀티합 리즈닝을 잘 해야 대답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 또 예시를 보면, 버디 힐이 MVP였는데 이 버디 힐이 뭐 그 어떤 팀의 NBA 그 리그의 어떤 팀의 선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팀에서 뛰었던 선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얘로부터 얘를 건너뛰고 얘로부터 MVP를 건너뛰어서 대답을 해야 하는 이런 멀티업 리즈닝을 사용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Narrative QA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얘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18년도에 나왔을 당시에 너무 어려워서 약간 이거를 제대로 하는 모델이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이제 보면은 좀 18년도도 그렇고 19년도, 20년도에 소개해드릴 데이터셋들은 그 페이퍼 소스 코드를 가면 아직 그 벤치마크에 그 모델이 몇 개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뉴럴 모델들이 이런 데이터셋을 처리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그 스토리나 어떤 뉴스 아티클보다 좀 더 긴 이런 글들을 가져오게 됐는데, 이 글을 다 읽어야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모델을 활용할 수 있냐면, 이제 전체 스토리도 주어지고 얘 스토리의 썸머리도 주어지게 되는데, 썸머리로부터 이제 퀘스천의 앤서를 이끌어내는 거는 기존의 스쿼드랑 되게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토리는 너무 길기 때문에 리트리브를 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전체 스토리에서 이 질문에 정답이 있을 것 같은 서머리를 일부분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거기서 리딩 컴프레hen션 리더를 쓰는 이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셋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시피 QA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렇게 사진과 함께 요리 매뉴얼이 주어지고 얘도 이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하나를 고르는 이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북 QA는 초등학교 과학 수준의 되게 간단한 유출을 해야 하는 이런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뀐 점을 또 말씀드리면, 멀티업 리즈닝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핫팟 QA가 추가됐으며, 이제 unanswerable한,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그 퀘스천을 물어보게 되었고, 매우 긴 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가져와야 되는
메모리를 요구하게 되는 Narrative QA가 추가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9년도 데이터셋입니다. 이제 세 개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먼저 코스모스 QA입니다. 이제 질문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게 되냐면 기존에는 이제 4개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게 있을 때 빈칸에 들어가야 할 가장 알맞은 단어가 무엇이냐 혹은 뭐를 한 애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엔티티를 묻는다든지 이런 식을 띄고 있었는데 가장 유력한 이유가 뭐냐라는 좀 더 유추를 해야 하는 형식을 이렇게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하는 이런 형식으로 추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글을 쭉 읽고 가장 일어났을 만한 그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쿼드는 좀 더 what 관련된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고 이제 Y가 거의 없었던 반면에 Y의 비중이 확 늘어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데이터셋은 드랍입니다. 이제 얘는 좀 되게 재밌는데 질문으로 이 빼기를 실제로 해야 대답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6.3 밀리언에서 12 밀리언을 빼서 4 빌리언을 대답해야 되는 실제 뺄셈을 해야 한다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1517년과 1518년을 비교해서 누가 더 먼저 갔는지 대답을 하는 이제 비교를 해야 한다는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 더하거나 세거나 소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수학적 연산을 해야만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셋이 드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거는 마지막 주에 좀 더 말할 그 로지컬 리즈닝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얘기를 해보면 자세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뉴로 심볼릭 모델들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ELI5는 마찬가지로 좀 더 제너레이티브한 과정에 맞춰져 있는 Why, How에 좀 더 맞춰져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19년도에 있었던 다른 데이터셋들을 또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HOQA라는 데이터셋이 있었고 PubMed, SuperGlue의 Multi-RC와 Record 이런 데이터셋이 있었는데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BQA 관련된 데이터셋도 되게 많았는데 OKBQA라고 얘도 되게 유명한 데이터셋인 것 같은데 이런 사진을 주고서 이 vehicle 가장 이 아이템을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은 vehicle이 뭐냐 라고 했을 때 fire truck이라고 대답한다든지 이 건물에 제일 많이 가는 요일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일요일이라고 대답한다든지 사진을 보고 좀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는 이런 데이터셋이 강화되었습니다. 클러터는 이제 여기 안에다가 가족 관계 중 하나를 끼워 넣는 이런 데이터셋인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 좀 더 해석을 잘 해야 되는 이런 데이터셋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지컬 리즈닝을 해야 하는 문제라든지 좀 더 제너레이티브하게 앤서를 주는 거라든지 이런 데이터셋들이 많이 19년도에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년도 데이터셋들입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는데 이제 엔티크랑 리콜 두 개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티크는 되게 재밌었던 게 얘는 실제로 퀘스천 앤서링이 아니라 퀘스천 퀄리티 랭킹 태스크에 맞추어져 있는데 이 질문에 정답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사람들이 읽고 이게 괜찮은 정답인지 아닌지 1점부터 4점까지 평가를 해가지고 이거를 일종의 데이터셋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즉 기존의 데이터셋은 그 좋은 대답만 있었는데 안 좋은 대답의 예시까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어서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recall 이거는 이제 한번 제가 되게 다뤄보고 싶은 데이터셋 중 하나인데 미국 법학대학원 문제를 가지고 이제 푸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쭉 읽고 이 컨플릭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게 되고 실제 변호사나 판사가 판단할 만한 그런 상황적인 고려와 그 글의 맥락을 잘 이해해서 논리적인 추론을 해야만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셋들은 약간 IQ 테스트를 하는 것 같은
머신 넘버 센스 이렇게 물음표를 채워 넣는 이런 데이터셋도 있었고 이렇게 빈칸에 둘 중 어떤 답이 들어가면 좋을지 이런 식으로 좀 로지컬한 부분을 따지는 데이터셋들이 되게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쭉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가장 베이직한 형태는 그 문제 컨텍스트로부터 퀘스천의 일부분을 뽑아내는 리딩 컴프리hension과 컨텍스트가 없을 때 문서를 리트리벌 시스템을 이용해서 가져오는 오픈 도메인 QA가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로부터 이제 이게 꼭 5개 중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얘이면서 얘고 또 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유념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멀티모달 QA는 뭐냐면 비주얼 QA라고 해서 이제 사진을 껴놓은 거라든지 아니면 표 데이터를 줘서 그걸로부터 이제 좀 더 생각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글 이외의 요소를 주는 걸 멀티모달 QA라고 하고 놀리지 베이스로부터 이제 리즈닝을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 걸 놀리지 베이스 QA라고 하며 그 4개 중에서 가장 정답 같은 하나를 고르는 문제라든지 yes, no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그런 데이터셋을 answer selection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대폭 강화됐으면서 제가 주로 해결해보고 싶은 문제는 logical reasoning QA라고 해서 패시지 레벨에서 컴플렉스한 리즈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문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멀티업 리즈닝을 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셋도 있었고 그 질문을 extractive 방식이 아닌 좀 abstractive하게 generate 해야 되는 이런 데이터셋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모델에 이런 모델들이 쭉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잠깐 간단하게 넘어갈 거고 주세준하고가 좀 더 다음 주에 잘 이어받아서 몇 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간단한 거는 컨텍스트와 쿼리 레프레젠테이션을 받아가지고 어텐션을 취하고 그걸 LSTM한테 넘겨주어서 그걸로부터 시작과 끝 위치를 찾아내어서 좋은 성능을 내었던 바이데프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이 모델은 QA 데이터셋의 베이스라인으로 거의 활용되고 있어서 이 QA가 관심 있으면 꼭 읽어봐야 할 논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로부터 좀 더 나아가서 나온 게 다음에 나온 퓨전넷인데 둘이 차이가 거의 없고 그냥 어텐션을 어떻게 할 건지 바다나우를 쓸 건지 루옹을 쓸 건지 그 메이트릭스를 2개로 나눌 건지 3개로 나눌 건지 그런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거의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제 버트를 파인 튜닝하는 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방법이고 루크는 이제 버트에서 성공하고 나서 이제 QA에서 어떻게 좀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이제 엔티티를 마스크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로스앤젤레스가 중요하면 그 15% 확률로 무작위로 마스크를 씌우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 같은 부분을 마스크를 해서 걔를 채워 넣음으로써 좀 더 QA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추가로 한 모델이 루크였고 SGNet은 이제 각각 이게 신텍스 리트리브드 약간 이런 모델인데 좀 더 얘를 쪼개가지고 봤을 때 어텐션을 좀 더 효과적으로 QA에 맞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온 모델이고 그리고 가장 최신 소타 중 하나인 Retrospective Reader 이 모델은 이제 앞에서 봤던 좀 제너레이트 데이터셋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코더를 어떻게 달 건지 내지는 스쿼드 2.0처럼 정답이 없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정답이 없음을 확인해 줄 수 있는 verifier를 단다든지 이런 다양한 variation의 모델들을 쭉 봄으로써 좋은 성능을 이끌어낸 모델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그, 좀 질문이 긴데 끝까지 듣고 네.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좀 그, 제너레이티브한 질문인가요? MS 마르코 데이터셋에 대한 질문인데, 네. 일단 주석을 작성해서 좀 제 질문을 구체화시켜 볼게요. 네. 그게 크라우드 소싱을 이용해서 얻은 데이터셋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질문 있고 답을 아마 그 아, 사람들이 작성한 거죠. 이게 질문에 크라우드 대한 소싱이 답을. 아니라 유저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아마 아, 빙이나 야후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앤서가 음. 휴먼 제네레이트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람이 작성한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대답을 내놓았을 때 네,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만약에 A라고 하면은 네, 사람들마다 약간 어투가 다르고 그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이 살짝 살짝씩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방법 중에 집합을 뭐 F1부터 FN까지라고 하면은 네, 그 대답한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하면은 A를 이용해서 F1을 씌워가지고 네, 그 문장을 내놓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기계적으로 말고 그냥 사람이 봤을 때 네. 어떤 질문에 대한 그 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뭐 이런 집합이라고 한번 해봐요. 네. 근데 그 데이터셋을 평가를 할 때는 네, 이것만 정답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봤을 때는 네. 여기 다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F2를 씌워서 나온 것도 정답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FN을 씌워서 나온 것도 정답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거 도대체 매트릭을 떤 식으로 했나 제가 논문을 찾아봤는데 네. 그 MR을 가장 프라이머리 매트릭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MR 보니까 네. 추천하는 것 중에서 연관된 것 중에서 그 가장 우선순위 있는 게 몇 번째인지를 평가를 해가지고 척도를 매기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F1A 말고 다른 것들도 정답으로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있을까 그게 궁금해요. 아, 이거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단 제 생각들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스쿼드 같은 데이터셋에서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컨텍스트 안에 정답이 있다고 저희가 전제를 모두 했으니까 그 정답인 것만 뽑아내면 되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그 디코더를 이용해서 제너레이션을 하게 될 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좀 더 그렇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답이 예를 들어 US였다고 해봅시다. 근데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해서 틀렸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셋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정답을 하나가 아니라 캔디데이트 앤서를 여러 개 해둠으로써 그중 하나만 되더라도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일종의 방어책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보험책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제너레이션이 간단하게 US가 아니라 진짜 긴 문장이어서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기 어려우면 어떡하냐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게 MRR이 아니라 뒤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너레이션 위주의 데이터셋들이 사용하는 매트릭이 로그 아니면 블루입니다. 이게 뭐냐면 트랜슬레이션에서 좀 더 블루를 많이 사용하고 어 서머라이제이션에서 로그를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제가 쉽게 말하면 뭐냐면 단어가 몇 개 겹치는지를 보는 겁니다. 정답이랑. 아니 그러면 단어가 하나도 안 겹쳐도 좋은 그거일 수도 있지 않냐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평가하기 위한 측도가 아직까지 뭐 누군가 제시한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너레이션에서 글 제너레이션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모두가 인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일종의 하나의 연구 분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제 생각에도 이게 단어 개수가 몇 개 매치되는지 갖고 그걸 평가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아, 근데 방금 논문 찾아봤는데 매트릭 MR이라고 돼 있던데 어, 뭐였어? 이 데이터셋? 마르코. MS 마르코 로그랑 블루 아니야? 내가 방금 찾아봤는데 MR이 프라이머리라고 돼 있긴 하는데 아, 그래?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거 매트릭 하나 그 제시를 하면은 어. 뭐 유립스에 당연히 들어가지 않을까? 아, 근데 그거를 진짜 잘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당연히 좋을 것 같아. 뉴럴 모델을 사용해서 스탠다드 평가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 스탠다드 모델을 어, 하나 만들어서 어. 그 모델을 가지고 돌리면 안 되나? 그치, 그게 좋긴 한데, 그럼 네가 뭔데 그 모델을 스탠다드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논문이 쏟아져 나와서 결국 스탠다드가 하나가 아니게 되는 그렇게 될 우려가 있겠지.
노이즈 마케팅에 성공하지 않을까? 오픈 AI 같은 큰 데서 하면 될 수도 있겠다. 좋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근데 형주가 아까 얘기했던 거 예전에 한번 얘기했다. 내가 한번 그때 무슨 QA 관련해서 너가 발표했을 때였나? 그때 매트릭 관련해서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치. 이게 모델들이 어떻게 진짜 이렇게 리치한 듀투라는 프레이즈를 앞에 껴가지고 대답을 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것 같아. 궁금한 거 하나 더 있었는데, 음. 뭐 트랜스포머로 스쿼드 데이터셋 프레딕션 하는 거 예시로 들어줬잖아. 어. 그 아웃풋으로 그 스타트 포지션 로질 이거 맞아. 아웃풋 하는데 그거 토큰 단위로 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지. 네, 포지션 인덱스를 받는 게 아니야. 포지션 인덱스 각각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얘기는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버트 아웃풋이 배치 사이즈, 시퀀스 랭스, 히든 사이즈잖아. 그러면은, 히든 사이즈를, 그 차원을,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시켜. 그러면, 배치 사이즈, 시퀀스 랭스가 되지. 그 헤드에서 그걸 통과하면은. 그러면, 그 각 시퀀스 랭스에 있는 값이 그 위치가 시작 위치를 확률인 거야. 무슨 그러니까 말인지 이해가? 토큰별로 확률이 나오는 거야. 맞아. 그치? 포지션을 그냥 아웃풋으로 받는 게 아니야. 맞아.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아르그맥스를 한 게 가장 나이브한 생각이고, 근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문제가 끝 위치가 시작 위치보다 앞에 있으면 문제가 되거든. 그치? 이게 뒤에 있으면 사실 깔끔하게 맞아 떨어지는데,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끝 위치가 앞에 있으면은 시작 위치로 예측한 거로부터 이제 두 번째로 끝 위치로 예상한 게 또 뒤에 있는지를 봐. 그래서 있으면은 걔랑 끝 위치로부터 두 번째로 시작 위치라고 본 거를 또 앞에서 봐서 두 개를 비교해서 확률 비교한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 구현을 하면 좀 더 알 수 있어. 그런 거. 그럼 이제 VA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